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 국내 대기업의 바이오 산업 다이브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 바이오협회 김대현입니다. 3년 만에 저희 빅스 2022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고 제가 이렇게 서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빅스 행사 이거 서머 빅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무더위를 여러분들이 싹 잊을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알차게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 잘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뭔가 얻어가실 수 있게 그러면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사분들과 준비한 세션 그리고 패널 토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최근 바이오 산업이 그래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저희가 세계 2위 생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과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기업들의 그 바이오 시장 진출하고 투자가 앞으로 이제 이 바이오 산업 시장 판도, 특히 국내외 시장 판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뒤집을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후속 주자 기업들은 과연 어떠한 산업의 비전을 보고 우리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그 모습을 한번 이 세션을 통해서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17세션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세 분의 발표에 의해서 20분간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롯데 헬스케어 법인 설립 진단과 처방, 건강 종합 솔루션 플랫폼 구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주실 롯데 헬스케어 우용조 상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용조 상무님께서는 산업계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SK텔레콤 헬스케어 사업기획, LG전자 해외 마케팅 사업기획, 또 삼성전자에서 삼성 헬스 서비스 플랫폼 기획을 하셨고요. 현재 롯데 헬스케어 사업본부장으로서 헬스케어 산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본부장님을 발표자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 헬스케어 사업본부장 우웅주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LG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갔다가 삼성 갔다가 지금 이제 롯데 왔는데 현대자동차만 가면 오관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현대자동차로 가서 저희 회사에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관왕을 하게 되면 책 한 권 쓰려고 합니다. 제가 롯데 그룹에 제가 입사한 지는 딱 이번 주가 1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제 많은 언론에도 노출이 됐었는데 롯데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롯데 헬스케어, 두 번째는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에 대한 사업 영역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와서 깜짝 놀랐는데 롯데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65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식품 쪽에서 이제 한 8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유통 쪽에서는 약 20조 6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24조 3천억 정도, 그리고 호텔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21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롯데 헬스케어를 점찍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식품 유통 그리고 호텔 관련된 사업에서 헬스라는 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시점이 된 것이죠.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메가플랜트 기반의 CDMO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또 화학과의 결이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나 전기차 관련돼서는 롯데렌탈이나 롯데마트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등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롯데 헬스케어에서 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롯데 헬스케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Every moment of your healthy life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건강한 삶에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healthy you가 아니라 healthy life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건강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이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비전이고요. 이를 위해서 데일리 케어를 위한 맞춤 건기식, 맞춤 식단, 그리고 나의 모든 건강한 활동들에 대한 자선화, 그리고 나만을 위한 맞춤 의료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페이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구축입니다. 내년 2023년 4월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은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버티컬 이커머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O2O 서비스, 그리고 시니어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롯데 그룹 차원에서 오시리아와 마곡 쪽의 시니어 타운을 건설 중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차별화된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 그리고 경험에 대한 책임을 롯데 헬스케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롯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과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서비스는 헬스케어 데이터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퍼링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즈 2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사업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웰리스 케어 센터의 구축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 영역은 예방의료 서비스와 의료 소프트웨어 연계에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인데요. 웰리스 케어 센터는 향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으나 폴리클리닉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롯데그룹이 한국에서 병원을 한다더라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국내에서는 병원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고요. 대신에 해외로 나가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업 안정화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투자와 M&A도 검토 중입니다.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 LHP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LHP의 퍼스널라이제이션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데이터는 유전자 검사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데이터와의 연동이고요. 세 번째는 라이프로그 수집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모니터링입니다. 네 번째는 문진 작성인데 위에 세 가지 데이터가 아무리 빵빵하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들어오는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왜 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TC 검사가 올해부터 합법화됨에 의해서 이제 시장 활성화는 예상이 되는데 유전자 검사는 나에 대한 기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사주팔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 정보 자체가 발현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의 연동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테라젠 바이오와 전폭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의료 데이터 연동 관련된 알고리즘은 온텍트헬스와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롯데 헬스케어는 무엇을 하냐? 결국에 유전자 검사, 의료 데이터, 그리고 라이프로그, 문진을 통합하는 통합 알고리즘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공하는 추천 항목들은 첫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고요. 건강지향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운동용품들 그리고 멤버십이나 의료기관과 연계되는 서비스들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사업 모델은 아마 이 의료 쪽에 좀 계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어떤 회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는 누가 잘하냐
그리고 어느 누가 죄송합니다. 가입자를 먼저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과의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듯 싶습니다. 영어로는 그런 말 있잖아요. Race is on이라고. 경주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데헬스케어가 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냐? 물론 저희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블라인드니스를 어웨어니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식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때 나에게 비타민 B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개인화를 위해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 아니면 의료 정보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만지고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무형의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논과 함께 건기식 섭취를 위한 하드웨어도 공동 개발 진행 중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 기능입니다. 인바디나 웨어러블 연계해서 라이프로그의 연결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삼성에서에서 지난 7년간 라이프로그는 정말 지겹게 봤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AI를 잘 돌리고 딥러닝 아무리 돌려서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의료진과의 연계 서비스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케어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국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 서비스는 앞서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괜히 롯데가 들어가서 스타라운드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희는 어큐케어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비급여 프리미엄 웰니스 케어 서비스입니다. 그 항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역 관리, 미용 에스테릭, 수면 관리, 멘탈 케어, 운동 및 체력, 그리고 영양 및 식단 관련된 서비스들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이 연계가 되면서 완벽한 O2O 연계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진 중인 확산 국가는 1차적으로는 베트남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KT에서도 연사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KT도 이제 베트남을 보고 있는데 베트남 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레귤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하다는 것이고요. 또 포텐셜한 시장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겠죠.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거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조금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충분한 차별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베트남을 첫 번째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사업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롯데헬스케어가 바라보는 웰니스 케어 센터는 유통망이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짓는 것과 병원을 짓는 걸 크게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웰니스 케어 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부분인데요. 실제로 스위스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라프렐이나 발몬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웅조 상무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라고 하고요. 발표 잘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롯데그룹이 65개 계열사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 헬스케어 쪽에 진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65개 계열사와 이 헬스케어 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몇 가지만 좀 추스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제과 푸드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제과로 태어나게 됐는데요. 롯데 제과에서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중에 건강 지향 식품에 대한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강 지향 식품 시장이 건강 그 기능 메디컬 푸드죠. 그러니까 건강 이 말이 참 헷갈립니다, 그죠? 건기식 시장이 건강 지향 식품 시장보다 더 작은 건강 지향 식품이 오히려 그 테이크오버하는 그런 형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을 중심으로 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하나 보고 있고요.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부분에서도 헬스 관련된 띠을 기준으로 하는 유통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관련해서도 호텔과 리조트는 결국에 웰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와서 이제 편안하게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자체도 차별화될 수 있죠. 실제로 요새 이제 많은 호텔들이 병원을 같이 그 호텔 안에 그 인바이트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영역에서 헬스 자체가 좋은 띠으로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메디컬 타임즈의 황병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헬스케어 진출하는 부분들이 롯데그룹 아니고도 좀 많이들 진출하고 있고 비슷한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차별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들었을 때의 입장에서는 결국 가입자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 부분 그 자신감은 결국 대기업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룹 계열사라든지 이런 확장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병원 얘기해 주실 때 한국은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결국 해외에서는 아까 마트와 병원을 하는 유통 플랫폼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표현해 주신 것처럼 낙후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롯데그룹이 베트남에 있는 병원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내부적으로라도 의료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별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스켈레톤만을 놓고 봤을 때의 차별성은 크지 않을 겁니다. 어떤 그 업체들이나.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롯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이 서비스와 플랫폼은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저도 이제 평생 IT적인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렇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결국에는 하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년 4월에 오픈할 거니까 그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차별성 중에 그러면 이제 유저 에코지션을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뭔가의 가장 큰 베네핏은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 이제 유전자 검사를 보고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어포러블한 가격에 제공을 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차별성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웰니스 케어 센터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 방향성이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한창 준비 중이긴 한데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정말로 괜찮은 병원이 있고 저희가 에쿠지션이 가능하다면 에쿠지션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프리퍼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한국의 의료진을 파견을 할 것이냐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잘 안 가려고 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과 그쪽의 의료진의 임금 차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의료진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K-메디칼 사업으로 교육을 다 시켜주고 한국에서 한국의 때를 충분하게 입히신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보내서 현지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T에서 왔습니다. 우선 반갑고요. 우선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롯데를 봤을 때 요새 특징적인 부분이 그룹 전체 이제 데이터를 다 고객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잘하고 있고 또 유통도 매우 잘하고 있어서 월그린 같이 미국에는 라이드 에이드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유통하고 의료가 상당히 이제 라이트한 부분부터 잘 갈 것 같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데이터 분석은 잘하는데 BM이 대부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BM을 잘 팔 수 있는 유통이 있는 부분이 매우 강점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전략이 되게 다른 데보다 오히려 피저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더 궁금한 부분은 어떤 유통을 헬스케어랑 어떻게 접목을 향후에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그룹 전체에 이제 고객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마트에 온 사람들한테 그냥 뭐 간단하게 검사해주고 또 프로덕트 오퍼링하고 이런 계속 방문하는 고객을 어떻게 케어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좀 세부적인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지인끼리는 질문하는 거 아닌데 그 롯데 유통과의 연계가 과연 꼭 필요할까 아닐까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대한 강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그 업무 협력일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그 안에 이제 롯데 헬스케어만을 위한 전용 부스나 아니면 백화점 내 전용 오프라인 스토어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그 세일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더 집중을 하는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자들이 건기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건강 관련된 제품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을 먼저 선점하자라는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는 의료 정보는 당연히 고객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 특히 뭐 유전자 검사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저희가 의료 정보를 1차적으로는 수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책이고요. 의료 정보를 1차적으로 스크래핑을 해서 저희가 레커멘데이션을 만든 다음에는 고객에게 직접 물어볼 겁니다. 이거를 저희 서버에 저장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료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유통 정보와 합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료 정보 자체는 의료 정보로 좀 놔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정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아이소소와이드 새로운 바이오 기반 소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삼양사 임준섭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화공 박사학위 하시고 삼양사 바이오 아이소소와이드 개발 및 상용화 업무를 맡아오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산업바이오 PG 팀장으로서 아이소소바이드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그 사업 다각화를 위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럼 팀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사 융합소재연구소에서 온 임준섭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롯데 헬스케어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연구소 출신이라서 굉장히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삼양사 하면 뭐 가장 먼저 뭐 후반에 말씀드릴 얘기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삼양라면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 면접의 1번 질문이라서 이 질문 대답을 잘못한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이 되는 아주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근데 가장 저희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도 지금은 상쾌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화학 계열사다 보니까 저희가 상쾌한이 많이 팔려도 제 월급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삼양그룹에 대해서 오버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가 왜 이머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소솔바이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삼양에서는 어떻게 아이소솔바이드를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서머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회사 사람이라서 회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삼양사는 1924년에 지어진 98년이 된 그 오래된 회사이고요. 삼양그룹입니다. 네. 현재 작년 매출 기준으로 4.5조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한 3,000명 정도 전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으로는 제가 속해 있는 화학그룹과 식품, 그리고 삼양 바이오팜, 그리고 삼양 패키징, 이제 페트병을 만드는 그런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저희는 헬스앤웰리스, 그리고 첨단 소재,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모토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양의 그 비전 9호 자체가 라이프스 인그레디언트라서 저희는 삶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회사라는 게 모토이고요. 그거를 기치로 해서 저희 4가지 분야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미칼 쪽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이온수지, 그리고 뭐 전자재료, 그리고 KCI가 이제 저희 계열사이기 때문에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쪽 부분,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은 아까 상쾌한은 말씀드렸는데 저희 식품 그룹의 주요 브랜드가 큐원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큐원 밀가루와 슈가 설탕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티 슈가 지금 이제 올리고당이라든지 알룰로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믹스라고 이제 호떡 믹스나 뭐 이런 그런 믹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푸드 유통을 하는 그런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행오버 큐어, 상쾌한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팜 쪽에서는 항암제하고 니코스탑이라는 패치제, 그러고 파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패키징에서는 PT 바트를 만들고 아세틱 음료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PT 병을 리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제가 속해 있는 화학 계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양사, 그리고 TPA를 만드는 삼남 석유화학 여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카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양화성이고요. 전주에 있고요. 폴리카보네이트를 주로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만든 아이소솔바이드를 생산하는 삼양이노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BPA라는 아이템과 아이소솔바이드를 같이 만든다. 근데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 파인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이온 수지를 전담해서 만드는 회사고요. KCI는 PQ10이나 뭐 다른 걸 비롯해서 저희 이제 아이소솔바이드의 유도체인 DMI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퍼스널 케어나 화장품 쪽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NC캠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NC캠에서는 전자재료 용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그 배경은 삼양 화성이라는 회사의 공장의 배경이고요. 아까 챕터 1에서는 저희 판교 연구소 내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이 글로벌 워밍부터 얘기를 해야 돼서 저희가 그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화석연료에 의해서 지금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CO2를 감축하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린 케미스트리, 그리고 바이오 기반의 케미스트리, 이런 게 이머징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그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 회사도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플라스틱 자체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간단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소재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많은 미디어들에서도 보셨겠지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지금 죽은 알바트로스 사진을 보시면 이미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먹고 죽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거북이 코에, 숨쉬는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땅콩거북이라고 되어 있는 저 친구는 저희가 패키징을 하는 재료, 패키징하는 소재에 어렸을 때 끼었는데 저게 저대로 성장을 해서 저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이 해양에서도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부분이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기 밑에 답이 있긴 한데요. 크리스 조던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인데 왼쪽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원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른쪽은 크리스 조던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작품입니다. 근데 출처가 보이시나요? 네, 출처에 따라서 비닐봉투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려 24만 장의 비닐봉투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24만 장의 의미는 뭐냐? 24만 장은 전 세계에서 매 10초당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의 양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플라스틱이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편리성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도 많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도 있고 환경 정책도 바뀌면서 저희 2018년부터는 저희가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원재활용법으로 이거를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지금 다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굉장히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살고 봐야 되니까, 살고 봐야 돼서, 그래서 코로나 트래시라고 하는 이 쓰레기들이 워낙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계, 연구계, 그리고 사업 업계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시장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 저희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돼서는 33%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고, 그의 대부분이 저희가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한 자료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는 원료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저희 삼양그룹에서는 저희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아이소솔바이드라는 아이템을 사업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소솔바이드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네, 아이소솔바이드는 이게 간단한 물성이고요, 100% 바이오 기반의 물질입니다. 네, 후반에 다시 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스타치 전분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 바이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트럭처는 오른쪽에 보시듯이 약간 V자 형태의 그 테트라하이드라 퓨라닌이 가진 두 개가 엉겨 있는 다이올 형태입니다. 조금 흡습성이 있고요. 그리고 분자량은 146.14, 그리고
녹는 점은 63도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아이소솔바이드 소개해 드렸고요. 아이소솔바이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 장표로 저희가 왜 아이소솔바이드 접근을 할 수 있었느냐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사카라이드, 그 셀룰로스나 스타치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타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글루코스, 솔비톨까지 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솔비톨까지의 그 만들어지는 게 저희 식품 계열사에서 솔비톨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솔비톨부터 아이소솔바이드까지 이어지는 아이소솔바이드 합성 기술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업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있고요. 용매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촉매는 산촉매를 쓰고 온도는 100도에서 220도 사이 그리고 백큐물 당겨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을 빼내면서 반응을 진행을 하고요. 컨버전, 그러니까 솔비톨이 남지 않는 조건을 저희는 확립을 했고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가 얻어지는 수율은 78%로 저희 경쟁사인 로켓 대비해서 1%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아이소솔바이드는 주로 아까 스타치에서 만들어져서 식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되는 분야는 거의 다 화학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삼양그룹 전체에서도 식품과 화학의 결합 퓨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폴리카보네이트하고 폴리에스터 쪽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폴리우레탄 그리고 접착제 이런 쪽으로 많이 용도 확장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지금 이거는 일본 미쯔비시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스페놀 A를 대체하면서 광학적인 특성이 커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내화학성도 좋아지고 하드니스가 강해지고 스크래치성도 강해지는 그런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아이소솔바이드의 수요처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게 저희 이제 SK케미칼에서 사용하는 에코젠이라는 PEIT라는 폴리에스터인데 아이소솔바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듯이 비례해서 TG라는 열적인 특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솔바이드를 사용해서 뜨거운 걸 담을 수 있는 페트병을 만드는 원래 아시다시피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걸 담게 되면 찌그러지고 녹아내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특성이 없는 그 비브리지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아이소솔바이드를 하고 있냐? 저희는 2009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보시다시피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 2009년에 저런 조그마한 반응기에서부터 지금 저희 군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군산에 요 공장까지 지어진 상황이고 거의 한 1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두 번째로 상업 공장을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로켓이라는 회사가 상업 공장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뭔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지금 21년까지 세 보니까 총 국내 출원 건만 189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소솔바이드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많은 기자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신 분들이고요. 부분이고 요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폴리에스터 아이소솔바이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분체 도료나 이런 쪽에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분체 도료에 사용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글로스라고 해서 광택 그리고 요거는 하드니스라고 해서 경도인데 광택의
아이소솔바이드가 들어가면서 저하되는 수준은 많이 없지만 경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그 분체 도료를 만들 때 많은 필러를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폴리에스터를 만들었고 실제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판매가 되었고요. 폴리우레탄에 아이소솔바이드가 좀 들어가면 좀 다른 역할이 되는데, 아이소솔바이드가 많이 들어갈수록 저희 아시다시피 스폰지가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데, 아이소솔바이드가 많이 들어간 i5 같은 경우에는 황변 현상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표이긴 한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DMI라고 해서 아이소솔바이드 말단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건데, 바이오솔벤트로 굉장히 안정한 소재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화장품 계열사인 KCI에서 요거를 상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말단에 이제 에폭시기를 달아서 코팅 소재나 아니면 3D 프린팅용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현재 지금 최근에 국도학이랑 MOU를 맺고 국도학이랑 많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있는 저희 중앙연구소 야경인데, 이거는 제 여담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술 먹고 들어가다가 찍은 사진이라서 네, 조금 네, 어두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연구소가 굉장히 건물이 아름다워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서머리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서머리를 하자면 최근에 들어서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책도 바뀌고 코로나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친환경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그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아이소솔바이드라는 물질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솔바이드 본래 용도 말고도 현재는 좀 더 다양한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임진선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령제약에서 왔습니다. 네네. 제가 이게 그 베이스가 그 인문계 쪽이어가지고 예. 그 친환경 바이오라고 하는 네. 플라스틱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이게 친환경 바이오인지에 네. 대한 그 기본적인 특징을 사실은 네.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오늘 기사 보니까 CJ 제일제당 쪽에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PHA 그 소재가 네. 글로벌 호텔 체인 쪽에 용기 쪽으로 들어간다는 기사도 봤는데, 거기는 딱 기사만 봐도 생분해성이다라는 게 좀 꽂혀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가 약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친환경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기존의 게 CJ 제일제당 쪽에 또 소재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배경이 아니라 이거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잘 아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종류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반의 원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있을 수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둘 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PHA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생분해가 됩니다. 말 그대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제품이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아시다시피 분해가 되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바이오 기반의 원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이오 기반은 사실 생분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바이오 기반의 원료로 만들었다는 것은 페트로케미칼 석유계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탄소 중립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와 함께 바이오 기반의 원료를 썼지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물성을 구현하기에는 오히려 더 쉬운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리사이클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이든 생분해 플라스틱이든 조금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정책적으로나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개의 질문만 받고 저희 두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패널 토론 뒤에 기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CJGL랑 친환경 PHA 소재에 대해서 CJGL지당 김병학 부장님께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부장님께서는 고분자 공학을 전공하시고 SK케미칼에서 섬유 고분자 가공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소재 마케팅을 담당하셨고요. 현재 CJGL지당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화이트 바이오 사업 분석 및 신규 제품 개발, 그리고 생분해 수지 소재인 PHA,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던 그 PHA 신규 용도 개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장님을 발표자석으로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CJ제일제당의 PHA 제품, 생분해 플라스틱인 PHA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CJ제일제당 화이트바이오 CIC의 김병학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임 팀장님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좀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보통 많이 마련을 해서 보통 기술적인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아무래도 기업 중심에 기업이 어떻게 이 사업을 진출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좀 핵심을 갖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최대한 제외를 하고 전체적으로 CJ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CJ그룹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저희 회사가 이제 기사들을 많이 좀 싣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기 전에 이미 또 CJ제일제당의 PHA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오늘의 컨텐츠는 CJ그룹, CJ제당, 그리고 저희 이 PH를 생산하는 CJ 바이오매트리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PH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폴리머가 과연 어떤 제품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CJ PH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어떤 사업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은 다들 많이 아시죠? CJ그룹은 글로벌 종합 생활문화 기업입니다. CJ그룹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크게 컬처, 플랫폼, 웰리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컬처, K드라마, K푸드, 그런 여러 가지 K컬처를 글로벌에 전파하는 선두 기업으로서 이러한 문화생활들을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하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그리고 쇼핑, 그리고 물류까지 이러한 것들을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즈 된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건강한 식품, 그리고 웰리스를 추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또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식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함을 통해서 기존의 석유 화학 자원의 고갈 문제, 그리고 동물 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식물 유래 제품으로 대체함으로 통해서 서스테이너블한 미래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의 역사는 CJ그룹은 1950년대에
제가 좀 가까이 좀 가겠습니다. CJ 그룹은 1950년도에 제당 재분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93년도에 삼성그룹으로부터 CJ 제일제당이 독립을 하면서 다이닝이나 푸드 서비스 그리고 필름, 영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진출을 한 부를 통해서 종합 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CJ 그룹이 출범을 하면서 4개의 주요 사업군으로 사업을 재편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해외의 유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탑 컴퍼니로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J 그룹은 크게 4가지의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드, 바이오, 유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4개 사업군을 구성하고 있고요. 푸드 부분은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뚜레쥬르가를 포함하고 있는 CJ 푸드빌, 바이오 부분은 오늘 주로 설명해드릴 CJ 제일제당 내의 바이오 사업 부문, 그리고 CJ 푸드앤케어. 유통 쪽에서는 CJ 대한통운,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CJ E&M의 오쇼핑 사업 부문. 엔터테인먼트 쪽은 영화, CJ E&M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CGV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영역에 있어서 국내 혹은 글로벌의 탑 컴퍼니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CJ 그룹 하면 한국 중심의 회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식품이나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리 약 전체 매출의 35%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요즘 K컬처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K컬처 성장과 여러 가지 저희 주변 상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여러분들이 식품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CJ 그룹의 모회사이면서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의 매출은 약 16조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역시 CJ 제일제당은 국내 식품 회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품 회사, 글로벌 바이오 회사입니다. 글로벌 해외 푸드와 글로벌 바이오 매출이 전체 매출의 61%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컴퍼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CJ 제일제당이 한국에서 최대의 식품 그리고 바이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 저희 연구소의 전경인데요. 저희 CJ의 이제 BI를 모티브로 해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굉장히 큰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연구소는 저희가 전체 이 세계가 이제 다양한 영역에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고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융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J가 갖고 있는 주요 R&D 역량인 레드, 그린, 화이트 바이오 기술 역량하고 식품 간의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아내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의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글로벌의 선봉이 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안에 CJ 바이오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CJ 바이오 사업 부문은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발효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발효 전문 사업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의 매출은 약 한 3.8조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바이오는 과거에는 대형 제품들을 위주로 했지만 점차 스페셜티 제품 그리고 고수익의 제품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의 성장 그리고 이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현재는 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CJ 제일제당 바이오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R&D 기술, 발효 그리고 균주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글로벌로 다양한 위치의 생산 사이트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한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물류와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기술 마케팅 역량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CJ 바이오가 60년 동안 연구 개발해온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식품, 사료의 원료였던 그린 바이오 영역의 주요 사업 부분을 좀 더 넘어서서 CJ 제일제당은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레드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영역은 현재 PHA 기반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요. 우선은 PHA 폴리머 제품을 올 초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현대 EP와의 JV 및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여러 컴퍼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드 바이오 사업 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2020년 작년도에 장내균 분석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천랩을 인수하고 CJ 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진단 의학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맞춤형 의학 진단 제품들은 저희 CJ가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J 바이오 부문의 이제 바이오 화학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2010년도부터 CJ에서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러던 중에 2016년에 저희가 이제 메타볼릭스 글로벌리 pH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던 메타볼릭스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메타볼릭스 기술 자산을 인수하면서 pH의 플랫폼을 저희가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 기반 하에서 작년도에 인도네시아에 5,000톤 규모의 첫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제가 pH 브랜드인 팩트를 런칭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CJ는 저희 pH 플랫폼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HA 제품은 저희 사업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HA라는 제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 바이오 폴리머 부분, 주로 오늘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또 한 부분은 이 바이오 폴리머 PHA를 2차 가공을 통해서 뭐 비디오나 아크릴산 같은 다른 폴리머나 다른 제품들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pH 중심의 사업을 저희는 pH 플랫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pH, 뭐 바이오폴리머 이것들이 중요하냐? 뭐 플라스틱은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세상은 뭐 옛날에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얘기하듯이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뭐 100년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성이나 가공의 편리성 때문에 굉장히 큰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연간 약 4억 톤 정도의 새로운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 매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뭐 일회용품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바다나 토양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바다로 유출되는 새로운 플라스틱의 양이 약 1,000만 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구 환경과 자원 고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주범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대안으로 바이오폴리머가 현재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폴리머는 일단 크게 그 사용하는 원료가 바이오 베이스드이냐, 뭐 화석 베이스냐, 아니면 생분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혹은 전체가 바이오 베이스드이면서 하지만 생분해가 되지 않는 제품들도 바이오 폴리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은 페트로 베이스,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제품과 같은 똑같은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지만 생분해가 되는 제품이 있고요. 이것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바이오 베이스이면서 생분해가 되는 제품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PHA는 바이오 베이스이면서 생분해가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한 사학톤이라는 폴리머 시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현재까지 바이오 폴리머의 시장은 폴리머 시장이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바이오 폴리머 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바이오 베이스드 폴리머가 아마 성장을 주도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상치는 매년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큰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큰 숫자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바이오 플라스틱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제품은 이제 PBAT, PBS, PLA 그리고 PHA 이 제품들이 생분해 플라스틱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 똑같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생분해 도라는 것이 전 제품마다 다 다르고요. 산업 생분해 저희 구분하기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산업 생분해, 홈 컴포스트 그리고 소일 바이오디그레데이션 그리고 마린 바이오디그레데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PLA 같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사실 생분해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분해를 위한 산업 설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제품들이 이제 PBA나 PBS는 소일까지는 생분해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바다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분해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PHA는 생분해가 굉장히 잘 되는 제품으로서 모든 조건에서 다 생분해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PHA는 어떤 제품이냐? PHA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냐? PHA는 사람이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그 지방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지방을 축적하듯이 미생물이 차후에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 미생물 내에 축적하는 물질입니다. 다양한 미생물들이 그 PHA를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PHA는 그 어떤 제품의 그 전체 군을 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A는 구성하는 제품의 구성하는 그 물질의 에 따라서 약 한 150종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PHA 생산 공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생물이 설탕이나 이런 식물성 원료를 먹고 몸 안에 이 pH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pH인데요. 이러한 pH를 저희가 꺼내고 분리를 해서 이러한 pH 폴리머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pH 제품, 이런 폴리머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pH 자체가 다음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J가 생산하는 PHA는 어떤 pH냐? CJ가 생산하는 pHA는 아까 말씀 150종 중에 P3HB와 4HB라는 두 가지 물질이 서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J 기술의 핵심 사항은 이 3HB와 4HB의 비율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율을 조절하게 되면 폴리머의 분자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결정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결정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물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탈라인, 굉장히 딱딱한 크리스탈라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세미크리스탈라인,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한 아모포스 폴리머까지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모포스 PHA라는 제품은 전 세계에서 CJ 제일제당만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포스 PHA는 굉장히 고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랑말랑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PHA를 다른 생분해 폴리머나 이런 거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보통 그런 일반적인 생분해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단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브리틀에 잘 깨진다든지 잘 찢어진다든지 가공성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극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을 통해서 저희 APH는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자체를 키워줄 수 있는 물질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PHA를 저희 CJ 제일제당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분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 통해서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과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이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 토양 조건에서 저희가 한번 묻어봤습니다. 땅에 묻어봤고요. 묻어봤는데 저희가 약 12주 지났을 때 한 80% 정도의 생분해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냥 일반 셀룰로스와 똑같은 생분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다도 저희가 이제 묻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망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이제 PBS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PBS보다 한 5배 정도 빠른 성분해를 보여주고 있고요. 필름 상태로 바다에 넣었을 때도 약 11주 안에 50% 이상 생분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CJ 제일제당이 만들어낸 PHA는 바이오 베이스드 제품이고요. 발효를 통해서 저희가 뭐 인공의 화학 공정을 거치는 것이 바이오 베이스드 제품, 바이오 베이스의 발효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생분해가 어떤 조건에서든 생분해가 잘 이루어지는 친환경 플라스틱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물성의 제품들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용도의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APHA를 현재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 SCPH 투자를 진행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SCPH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코팅이나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라텍스 형태의 제품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PHA 에펙트 제품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영역의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한번 시제품들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압출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이제 종이 안에 저희 내충 코팅을 해서 스탠딩 파우치, 종이 파우치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필름, 그 시트 상태로 만드는 케이스, 여기는 종이 봉투, 비닐 봉투, 그리고 이제 생물해성 빨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출 공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화장품 케이스들, 뭐 컴팩트 케이스나 뭐 립스틱 케이스 등의 제품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뭐 텀블러나 화분,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은 제품화가 뭐 상업화되지는 않았지만 뭐 섬유나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 블라썸 파크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남대문도 한번 시제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농업용 멀칭 필름으로서 저희 PHA가 들어간 제품이 생분해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품 출시하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팩트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팩트는 간단하게는 이제 PH와 액트의 합성어고요. 저희가 PHA 플랫폼 기술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슬로건으로 Bring a New Wave를 했고요. 저희 PHA가 갖고 있는 사회적 롤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과 물결을 제공을 함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자라는 의미로 Bring a New Wave를 저희가 슬로건을 했고요. 디자인 컨셉은 저희 생분해 PHA의 특징인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성을 해서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사라짐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런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팩트 브랜드는 사실은 저희가 B2B뿐만이 아니고 B2B2C 브랜드, 인브랜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과 저희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저희 최종 제품,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에 팩트라는 브랜드가 이제 아마 찍힐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저희 CJ가 만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5,000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5,000톤으로 생산 캐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65,000톤, 2030년도에는 저희가 30만 톤, 약 매출로 따지면 뭐 2조에 3조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구축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께서 굉장히 그 CJ의 다양한 비즈니스부터 해서 문화 콘텐츠, 또 레드바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또 그다음 마지막 PHA, 화이트바이오의 PHA까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그래도 질문 1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1개만 받도록 하겠사오니 혹시 궁금하신 게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빨리 패널 토론 진행하고요. 뭐 기타 질의를 한 번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무대 세팅 변경 후에 이어서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자리 비우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패널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코로나19 뭐 팬데믹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아무래도 너무 다양한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도 지금 거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CJ에서 하셨던 그 문화 콘텐츠, 특히 제가 최근에 미국의 미바이오 행사 저희가 한국관 운영과 그다음에 관련 행사건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정재 이렇게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참 이렇게 문화 콘텐츠가 큰 역할을 우리 K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특히 그러한 부분이 우리 선진국에서 이게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실감하게 될 때 그 어깨가 좀 쓰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K 바이오 약품, 또 K 진단 키트, 그리고 K 푸드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의 큰 우리 그 흐름의 속에 중심이 됐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K 브랜드 가치 상승이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성과가 우리가 꾸준한 R&D와 준비된 기술, 그리고 인력 양성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타이밍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기회 요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좀 낙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 요인과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세 분께 공동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산업의 바이오 비즈니스를 또 추진 중인 대표 기업에 계신 세 분인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과연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가볍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의료 인프라, 특히 IT적인 인프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업을 할 때 가장 화두가 많이 됐던 것이 PHR 사업인데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사업 추진하다가 접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EMR 데이터를 더 깊게 들여다봐서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화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PHR의 베이스는 아마 전 세계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업 포텐셜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은 좀 화이트 바이오 그쪽 소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 뭐 그런 쪽에서도 사실 코로나 이슈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슈 자체가 오히려 바이오화학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저희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이나 뭐 일단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그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R&D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화이트 바이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많은 부분들을 바꿔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여러 시장 조사나 사람들 조사, 뭐 행동 패턴을 조사를 해보면 과거에는 그냥 편리함만 추구했다고 하면 좀 더 미래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산업을 주도했던 올드 세대라고 하죠. 올드 세대들은 뭐 50년 뒤, 뭐 2030년, 40년은 사실은 뭐 남의 세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바로 그들이 자기들이 한참 살아갈 시대거든요. 그 시대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보고 있고 또한 그런 움직임들이 뭐 저희 나라는 뭐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꾸준히 그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패턴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점점 저희는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화이트 바이오뿐만 아니고 다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세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저는 이게 협회에서 아무래도 보는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또 많은 산업을 접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정말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된 기술 그리고 생산 역량, 타 산업에서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들이 그런 바이오 산업에도 접목되면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진단키트도 수출하고 이런 헬스 산업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는 것 같고요. 아까 자꾸 잠깐 이제 K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K 브랜드 자체가 결국에는 이 국가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워낙 세 분이 지금 다양한 분야로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업별로 조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발표자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롯데 헬스케어 우웅조 상무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좀 아까 봤어요. 예, 그 발표 시 그 헬스케어에 대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두 분을 만나는 게 정말 반가운데 그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건강한 행위를 하죠. 우리는 나가서 조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밖에 조깅 하러 나갔는데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건 건강한 행위일 수가 없죠. 내 몸에도 건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도 건강해져야 되지만 지금 제일로 아픈 지구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롯데 헬스케어에서 바라보는 헬티 라이프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히 신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한 이 지구를 위한 오퍼링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티컬 이커머스로 어차피 저는 유통회사고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판매하는 제품에서도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프린서플 자체는 에코 프렌들리한 제품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려는 포인트 자체도 그냥 일반 포인트가 아니라 뭐 스텝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카본 세이빙 포인트를 적용을 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내가 하는 이 나의 소비 행태 자체가 이 지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선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버티컬 이커머스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를 조금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협회에서 제가 산업 정책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규제 개선이죠. 규제 개선 그리고 R&D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공급망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다 보니까 또 기업들 요즘 중요한 게 또 ESG 경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 그것들이 내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최근에 외국의 뭐 B사 글로벌 사들이죠. 글로벌 자동차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벤더
벤더 형태의 기업을 상대로 너희가 이제 ESG 경영에 충족하지 못하면 너희와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등 그런 것들이 사실 타 산업에서는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대중소를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ESG 경영과 아까 말씀한 에코프렌들리 관련된 이런 기업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준비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삼양사 쪽에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양사 아이소 소바이드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사실 알고 응원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GS 칼텍스의 투쓰리브 탄다이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화이트바이오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R&D 쪽으로도. 그래서 근데 이제 생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많은 화이트바이오 아이템 중에 근데 왜 아이소 소바이드인가라는 의문점은 항상 있었어요. 혹시 그 삼양사에서 삼양그룹에서 아이소 소바이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아이소솔바이드 자체가 뭐 일단 아까 제 발표에서도 접근하기가 쉬웠다 삼양그룹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아이소솔바이드를 만듦으로써 아이소솔바이드는 식품에서부터 올 수 있는 소재지만 저희가 화학그룹에 뭔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기반이 없었다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아이소솔바이드는 저희 회사가 98년이 되는 회사,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지만 사실 이게 저희만의 기술로 조그마한 과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공장까지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사실상 처음이어서 굉장히 그 아이소솔바이드를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되는 아이템이고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 삼양그룹 전체에서는 좀 저희 비전 2025 그 신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뭐 헬스앤웰리스, 뭐 첨단 소재, 친환경 이 세 가지를 가고 있는데 친환경에 해당되는 가장 큰 영역으로 아이소솔바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소솔바이드 사실 저희는 소재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응용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응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 그룹사에서 소위 말해서 그 모두가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삼양그룹 자체에서는 아이소솔바이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CJ 저희가 제일제당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그 실제로 아까 전에 너무나 많은 CJ의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뭐 그럼 CJ 관련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청중분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CJ를 생각을 하면 사실 뭐 식품, 영화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PHA는 결국에 이제 폴리머와 또 연계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폴리머 분야는 CJ 입장에서 저는 생소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J그룹이 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다른 회사들과 어떤 측면에서 이게 좀 차별성이 있고 성장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은 일단 소비재 중심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뭐 화학 기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폴리머는 대부분이 화학 제품이고요. 하지만 저희 CJ는 한 60년 정도 동안 계속 해왔던 발효 중심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이 PHA라는 제품은 화학 공정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료도 바이오 제품, 저희가 이제 제분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바이오 원료들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요. 화학 공정이 아닌 발효 공정을 생산을 하고요. 그걸 이제 정제 분리하는 저희 기존의 이제 공정 기술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회사보다도 저희가 이 PHA라는 친환경 폴리머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 소비재 들에 많이 활용을 되는 용도들이 많습니다.
뭐 화장품에 대한 용기라든지 뭐 식품에 대한 포장재, 그리고 보통 이 물류할 때 쓰이는 뭐 랩포장이라든지 포장들,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CJ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1차 소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 PH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CJ 그룹 내에서 활용하는 제품들을 함께 저희가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CJ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다, 크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회사들도 사실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바스프, 아케마 등 많은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생각나는 또 기업 중에 하나가 아지노모토이죠. 이제 아지노모토도 이제 발효 쪽이 강한 회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넘버원 회사로서 좀 글로벌에서 우리가 좀 선두로서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여기 계신 세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응원의 메시지도 드리고, 저희가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산업 생태계가 특히 잘 구축돼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기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우리나라 좀 바이오 산업에 최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바이오를 빅3 산업으로 보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 차원에서 좀 기업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민간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은 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 뭐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식품 쪽에는 좀 재밌는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디컬 푸드 쪽의 시장은 앞으로도 확산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냥 건기식,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는 거에는 익숙한데 메디컬 푸드나 아니면 건강 지향 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 준비 자체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메디컬 푸드 쪽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거든요. 일례로 들어서 수술을 한 환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위한 약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지만 소화 능력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드셔야 되는 메디컬 푸드는 과연 식품이냐, 약품이냐?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는 좀 시작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저는 제 경험에 빗대어 보면 일단 저희가 아이소솔바이드라는 신소재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소재를 만들 줄 알았지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전공이 화학공학이지만 폴리머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폴리머를 만들 수 있다는데 어떻게 폴리머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내에서 저희가 해결은 했지만 이런 게 없다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아니면 다른 쪽의 용도 확장, 이런 쪽은 저희가 전혀 가지고 있는 사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신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령들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제품을 물질 등록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몇 억씩 들고 하는 굉장히 그런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신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지 이게 가늠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물질 등록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으니 물질 등록하는데 쓴 비용을 회수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많이 들지 않나. 그래서 사실 바이오 기반의 원료나 아니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생체 적합한 원료들, 이런 원료들에 대해서는 그런 좀 법령들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중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플라스틱의 오염에 대한 인식은 되게 다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재활용 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바이오 베이스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생물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해법이 하나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활용을 정부에서 좀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재활용은 굉장히 제한이 많고요. 뭐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소재들은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소재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 뭐 그걸 소각한다고 하지만 뭐 젖어 있는 것들을 소각하기엔 굉장히 에너지 자원이나 그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 물질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산업 뭐 친환경 정책들도 중요하고 또 기업 간의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보면은 뭐 재활용 중심이다 보니 뭐 생분해 플라스틱은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이런 부분들 좀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는 친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물질과 뭐 생분해 물질을 뭐 혼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는 방식의 종합적인 어떤 산업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된다고 하면 보다 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과 저희 지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모시기 힘든 이런 우리 대표 기업분들의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앞에 연사분들께서 잠시 남아 계실 예정이니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